돼지 열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돼지 열병은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겼다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 이게 백신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대요. 아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래요.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불치병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걸렸다 하면 거의 100% 폐사율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왜 그 백신이 개발되기 어렵냐면 이게 이제 유전자 이게 이것도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전염균이라는 게 변형이 보통 한 9개, 10개, 11개 이 정도로 변형되면 그냥 감기나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이런 것들처럼 치료하기가 이렇게 괜찮은데 단백질 변형이 한 20개 이상으로 굉장히 변형이 크대요. 변형률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백신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류의 거의 모든 병들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게 아니래.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거는 돼지열병은 뭐 거의 정복하기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다가는 전 세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이 전역이 돼지열병이 돼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1년 총 돼지 생산 말이 한 20억 마리 정도 되거든요. 아니 전 세계가 20억 마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1억 마리가 중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살처분된 돼지 마리수가 1억 4천만 마리 정도 된다네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도 지금 저기 파주하고 연천하고 김포하고 이렇게 돼지 열병이 전염 막 되고 있잖아요. 그 살처분되거든요. 그 농장과 그 일대는. 우리가 살처분이라 하면 옛날에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를 때는 살처분하면 그냥 이렇게 그 병든 돼지만 이렇게 묻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거죠. 그냥 이제 1000마리 키우면 1000마리 한 마리가 이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1000마리도 다 살처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포하고 파주하고 연천 일대 이렇게 모든 돼지는 그냥 다 살처분 시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면 살처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하게 보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예전보다는 살처분 되는 것에 대한 동물들의 그것에 대한 약간 애도의 마음이 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뉴스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참 그래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해서 다 그냥 전부 다 살처분 시킨다라는 게 그렇다고 살처분 안 시킬 수도 없어요.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전염이 된다고요? 살처분 시키는 걸 찬성할 수도 없고 안 시키는 걸 반대할 수도 없고 참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는 거의 돼지고기가 주식이라고 할 만큼 중국 사람들한테는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데요. 5천만 톤이라는데 도대체 5천만 톤이 얼만큼이야? 5천만 톤을 먹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거의 전역에 돼지 열병이 퍼져서 1억 마리 이상, 2억 마리도 넘게 살처분됐겠죠. 어쩌면 지금은 더 많이 살처분돼서 중국에는 거의 돼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베트남에는 벌써 없대. 베트남까지 전염돼가지고 베트남에는 벌써 돼지가 다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할 만큼이나 살처분이 됐다고 그래요. 북한은 이번 5월 달에 그 전염이 되면서 북한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지금. 북한도 감당을 못해서 북한도 아마 다 살처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많은 거의 주식과 같은 주식이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주식과 같은 이 돼지고기가 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막 지금 오르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2배 가까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주식의 가격이 쌀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큰일 나잖아. 쌀 가격. 그런 것처럼 돼지고기가 2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어디서 수입해와? 53%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래, 돼지고기에.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관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 가격은 25% 관세를 때려가지고 서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난감해진 거죠,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돼지고기가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수입해서 물가 안정을 하려고 해도 사실 물가 안정을 이루기 어렵죠. 25%나 관세를 맞아가지고 대륙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중국이 난처한 위치에 처해 있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북부 지역에 그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거고, 그나마 우리는 이제 돼지도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치느님을 더 사랑해가지고 치킨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치킨 소비량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오죽하면 치느님이라고 그래. 치느님. 옛날에는 삼겹살을 더 잘 먹었는데 요즘 배달 문화가 발달되면서 치킨이 뭐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조류독감 걸리면 닭이 살처분되고, 구제역이 되면 소가 살처분되고, 돼지 열병이 되면 이거 뭐 이렇게 돼지가 이래 되고, 참 이제 우리는 정말 못 볼 꼴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묶여진 생명을, 죽게 된 생명을 방생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불자로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처분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래 이제 중국에 온 게 동유럽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쭉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동유럽 뭐 이렇게 헝가리부터 했나? 그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왔으니까 얼마나 멀리 왔어요. 완전히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야 정말 이제 돼지한테는 대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없다잖아. 저게 백신이 없다잖아요. 그냥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게 이제 분비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돼지의 분비물, 그 똥을 어디다 뭐 이렇게 계곡에다 이렇게 하거나 또 쥐가 이렇게 다니거나 아니면 바퀴 있잖아. 차 바퀴에 묻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옮기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게다가 이제 돼지 종류면 다 걸린대. 돼지류면. 그래서 멧돼지까지 걸려가지고 멧돼지는 또 하루 이동량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산 넘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정부에서 좀 처음에 돼지열병 생겼을 때 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절대 못 내려오도록 저지했어야 되는데 좀 초동 대치가 좀 약간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대단한 비상이에요, 이게. 우리도 돼지 열병이 걸리면 다 살처분되면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또 중국이 저러면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상태인데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참 생명을 바라보는, 전염병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류는 전염병 걱정이 없죠. 근데 불과 100년 전까지만, 아니 70년, 80년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창궐했었어요. 우리는 전염병을 극복한 지 오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20세기 초반까지 해도 전염병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어가지고 19세기 이런 때는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서구 유럽에 병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양보다 일찍 병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도시화가 막 급격히 진행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병원이 이제 대도시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산부인과 이렇게 뭐 산부인과 무슨 과 따로 있었겠나요? 그냥 병원이지. 그런데 이제 그 해산하려고 병원에 가면 아이가 죽어. 4분의 1이 죽어. 어떤 때는 반이 죽어. 그냥 집에서 아이 낳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계속 아이들이 왜 죽어나가는지 몰라. 산모까지 막 죽어. 폐혈증 같은 걸 걸려가지고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죽어나가는지도 몰라. 그래도 병원 아니라 병원 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들이 손을 안 씻어서 그랬대. 손을 안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체 만지다가 수술하고 또 이 여성 A 봤다가 또 다른 아이 또 봤고 또 다른 사람 어디 아파가지고 오면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그러니까 손을 별로 안 씻었던 거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 인류의 콜레라든지 뭐 페스티 흑사병 뭐 이렇게 폐렴 뭐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정복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28년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 한 거예요. 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했고 한 1940년쯤에 이것을 이제 전염병의 약으로 이제 이렇게 항생제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생제 하잖아.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전염병도 발전하면서 페니실린도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가 막 돼요. 합성하면서 이렇게 다른 걸로 더 발전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거의 대부분 전염병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 옛날 생각을 하면 정말 옆 한 마을이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었어 그냥. 그 옆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배고파서 죽어나가고 또 애 낳다가 죽고 뭐 이렇게 물에 빠져 죽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종종 있었죠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지고 안전한 사회가 됐는데요. 안전한 사회인데 또 언론에서 하도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안전한 사회인데 하도 이제 이상한 영화 많이 나오고 이상한 드라마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하도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여성들은 밖에 밤중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 거예요. 옛날엔 진짜로 밖에 나오면 안 됐는데 밖에 통행금지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다니고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가 더 위험했었거든요. 지금보다는. 지금은 많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무상한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인 것 같아요. 동물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그 돼지열병 걸렸다고 저쪽 파주, 연천, 김포일대 돼지들이 모조리 다 살처분 당한다라는 게 만약에 사람이 저렇게 걸렸었다면 저렇게 될까 할 정도로 참 우리는 정말 잔인하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지만 그걸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두 32대인상이 훌륭한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21번째 원력을 세우죠. 32대인상은 32가지 32상 80종호예요. 이 사람이 이제 멋있다라는 거죠. 훌륭하다. 우리가 이제 내 겉모습, 내 모습은 태어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나는 모양이 정해지지만 살아가면서는 정해진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죠. 그런데 그 외모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내가 자비로움을 기르고, 내가 이렇게 환희심을 기르고, 또 이렇게 넓은 지혜를 기르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모습도 그렇게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되겠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스스로 무능하다. 나는 너무 우울해. 스스로 무능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학을 하면 점점 안색도 그렇고 생긴 모양도 그렇고 점점 비호감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성형으로 몸을 바꾸게 하는 것도 사람이 미인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더 훌륭한 것은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말 보살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 그러겠죠. 사람에 따라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물질화되다 보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의심을 자꾸 해요. 저 사람이 돈 욕심에 저러겠지.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러겠지.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날 때 내가 당했어. 이용당했어.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 때문이야 라는 원망심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모양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 때문이야 하는 원망심, 또 의심, 또 스스로 내 인생이 왜 이래 하거나 아무것도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나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모양을. 사람이 미인이 따로 없고 미녀가 따로 없어요. 물론 이렇게 봤을 때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미인이야, 미남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마음이 점점 무지해지거나 너무 화를 잘 내거나 욕심이 가득해져 버리면 이쁘지만 비호감이야 점점. 그래서 너무 이상해져요 사람이요. 그러나 생긴 게 좀 이제 시골스럽게 생기고 좀 수도분하게 생기고 남이 볼 때 참 못생겨지게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또 이렇게 잘 쓰고 부처님 마음, 보살도의 마음, 사람들이 배신을 하더라도 사람이 배신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 됐지 뭐. 배신 안 하고 늘 좋은 마음으로 가지면 저 천상에 태어나지 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별 수 있나 뭐.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욕심내고 늘 비난하고 구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유 안타깝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나까지 스스로 괴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그냥 물끄러미 자비롭게 바라보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마치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반다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보자마자 편안한 마음이 되고 상대에게 호감형인 사람이 분명히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부모님한테 이제 공장 제품이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공장 제품이 좀 불량이라 하더라도 내가 좀 이제 잘 마음을 닦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닦아 익히면 그 가운데서 고귀함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것이 더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본래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태어나는 이런 사람은 별로 크게 가꾸지 않아도 막 칭찬받지만 정말 노틀담의 꼽추처럼 정말 이래 이제 생긴 게 이렇게 뭐 그렇고 표정이 이렇고 그런 사람이 불도를 잘 닦아서
정말 넓디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황룡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꽃이 슉 펴서 32 대인상을 갖길 정말 정말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법장비구의 마음이죠. 또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필경에 그들이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리오리다. 일생보처는 한 생만 남은 거예요. 여기에 딱 태어나면, 그리고 딱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돼. 그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극락세계에 있다가 극락세계의 성부라는, 바로 성부라는 그런 생명도 있지만 48가지 대원에는 내가 태어나는 국도에 바로 거기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기서 일생보체가 돼서 다음에 인간세계로 가는, 인간세계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발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부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발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그런 소원에 따라서 중생을 위하여 큰 소원을 세우고 선근 공덕을 쌓아 중생을 제도하고, 이게 이제 그 아무리 깨달음을 이루어도 복이 없으면,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제도할 중생이 없어. 제도할 중생이 없어. 저 화성에 가서 태어나가지고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화성에서. 근데 혼자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무도 없네? 그럼 제도할 중생이 없으면 참 뭐 그래도 부처가 되는 것이지만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고귀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평범하게 살길 원해요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이 그렇죠. 평범하게 살기.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한 게 아니죠? 나는 평범하고 싶은데? 평범하게 사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다는 건 뭘까? 뭐가 평범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함이라는 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중간 이상 정도는 하고 1등은 못해도 한 10등에서 15등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도 멋진 남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동차 다니는 남자 정도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애를 낳아도 애가 뭐 법무부 장관은 못해도 그냥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아프지 않고 나도 안 아프고 집에 있는 거사님도 잘 안 아프고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선한 사람 만나고 정말 어렵네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살면서 구설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우여곡절 있게 마련인데 평범하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램으로는 할 수 있죠. 평범하게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근데 자기의 삶의 유형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나아요. 내 삶을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던 설사 뻘짓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실수도 하고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이춘재처럼 연쇄살인, 그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여곡절이 많았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실수한 게 너무 많아. 그 죄 지은 것도 적지가 않아. 자,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내가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구나. 지금의 나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남들한테. 그러나 지금의 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또 이렇게 부처님 전에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참 불행한 게 뭐냐면 내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만큼 참 불행한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면 안 됐는데. 물론 안 되긴 안 됐죠. 그러나 그것이 부정될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시골의 노인분들 보고 저렇게 참 고생하면서 참 인생 참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이가 중생으로서 사람으로서 80세 90세까지 사는 건 굉장히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80년 90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까지 버텨오고 여기까지 살아온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사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고해 바다를 사는 것인데 저렇게 80년, 90년을 사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그들을 찬탄을 하고 이 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살아왔든 아니면 뭐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만큼 살아왔든 아들 딸이 뭐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됐든 뭐 이제 자기가 혼자가 돼 있든 뭐 어떻게 됐든 어떤 상태에 돼 있든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왔구나. 아, 넌 정말 대단하다. 지난 과거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그런 곡절이 있으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라고 왔는갑다. 여기에서 내가 이 삶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그런 길을 발견하리라 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일생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오리다. 다만 그들의 소원에 따라 큰 소원을 세고 선근 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우리가 이제 선근 공덕을 쌓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잘하기 위해서 선근 공덕이 있어야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지 내가 아무리 밥을 많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봐. 그것도 복이 있어야지 밥을 많이 해주고 나는 100천만 명을 밥 해주고 싶다. 아무리 그렇게 큰 원을 세워도 와서 먹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복이 없으면 그래요. 복이 없으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복이 많아야지 많은 사람들 와서 밥을 먹어주고 또 기쁘게 먹어주거든. 와가지고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맛이 없다 맛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다른 데 가서 싸울 것이지 꼭 여기 와서 써. 여기 와가지고. 복이 없으면 그래요. 이렇게 구설 시비가 끝이 없어요. 이렇게 막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딱 오더니 스님 불법인데요? 저것도 불법인데요? 저것도 불법인데요? 스님 왜 여기 계세요? 저랑 갑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봐요. 그것도 이제 관제잖아요. 그것도 복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그것이 복이 없기보다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갑자기 경찰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스님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벌벌벌벌 떨고 막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 것부터 난 다시 이걸 하나 팔아. 이거 안 할 거야. 다 때려쳐. 가서 조사 한번 받고 오더니 사람이 야밤도주를 해. 다 필요 없다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도약할 수 있는, 이게 어려움이라는 건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조민 그 인터뷰를 한 걸 들었어요. 조민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김어준하고. 그런데 심지어 자기 뭐 이렇게 검찰로 인해서 자기 대학교 들어간 거나 대학원 들어간 게 부정이 돼도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잘못돼도 자기가 고졸이라 해도 괜찮다. 그 상태에서 또 열심히 하면 괜찮다라고 의연하게 굉장히 의연하게
하더라고요. 왜 인터뷰했냐 했더니 엄마가 자기 때문에 내 걱정을 해서 혹시 이 조민이하고 이렇게 어떻게 검찰과 거래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나는 어떻게 해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인터뷰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온갖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온갖 어려움들에서 복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더 훌륭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설사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스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유치장 며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 해도 그런다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거 하나 봐라. 괜히 했네. 이러면서 그럴 게 아니라 다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될 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나에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목에 칼을 들이면서 있는 거 다 내놔. 예, 같이 가세요 하고 좀 다 이제 다 주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날 그날 되면 의연할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그 다음 날 벌벌 떨 수도 있고 그날 뭐 굉장히 떨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떨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떨고 그러는 것보다도 의연하게 나한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은 건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가지고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강도가 들었나? 내 인생은 이제 망가졌어. 맨날 하는 것만 왜 꼬여. 어제는 뭣도 안 돼도 오늘 강도까지 들었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더 큰 일을 주실라는 갑다 부처님이. 얼마나 나를 큰 일을 시키려고 집에 강도까지 들은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전쟁을 겪는 사람도 많고 또 큰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사건 사고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상태도 많은데 뭐는 내가 오늘 좋은 경험을 했네 생각을 하고 이 경험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야 하면 우리 집에 강도 들었던 것도 또 내가 큰 병에 걸렸던 것도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전화위복해서 오히려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보살도를 잘 실천하고요. 정말 돼지열병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돼지가 더 이상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뭐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이라도 부처님이시여 돼지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